시아주버니 결혼식 전날 밤, 온 집안이 친척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시아버지가 거만한 말투로 내게 말했다. 호텔 좌석이 꽤 빡빡해서 말이다. 내 쪽 친척들은 이번에는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남편 박민주는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밥만 퍼먹고 있었다. 주관이라고는 없는 목각인형처럼.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뜻에 따를게요. 하지만 몸을 돌린 나는 조용히 발리행 비즈니스석 항공권 5장을 예매했다. 그들은 내가 그저 어린애처럼 토라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공들여 준비한 호화로운 결혼식이 곧 내가 그들에게 선사할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랭이, 유진아, 너랑 상의할 게 좀 있구나. 화기애애했던 가족 식사 분위기는 시아버지 박태환 회장이 헛기침을 한 후 순간 미묘하게 변했다. 시어머니에게 갈비찜을 덜어주려던 내 손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갈비 한 점을 시어머니의 그릇에 올려놓았다.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나는 단아한 미소를 유지하며 눈꼬리로 남편 민준을 곁눈질했다. 그는 긴장한 듯 젓가락을 꽉 쥐고 있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다. 다음 달에 민호 결혼하는 건 너도 알지. 박 회장은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느긋하게 이쑤시개를 사용하며 말했다. 서울 신라호텔 쪽 자리가 생각보다 여유가 없어. 오시는 분들이 다들 사업상 중요한 손님들이고 VVIP 고객들도 꽤 있거든. 체면을 세워야 하는 자리라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그러니 이번에는 내 친정 쪽은 따로 부르지 않는 걸로 하자. 너무 붐비면 정신없으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당 로마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음식을 나르는 직원의 발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였다. 시아주버니 박민호와 그의 예비 신부는 타조보다 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시어머니 김지숙 여사는 나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럴 줄 알았다는 듯한 무고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띠에는 고소해하는 빛이 역력했다. 자리가 부족하다니 정말 기가 막힌 핑계였다. 서울 신라호텔은 우리나라 최고의 5성급 호텔이다. 수십 개의 테이블은커녕 100개의 테이블을 놓아도 충분한 곳이다. 결국 우리 친정이 부끄럽다는 뜻이었다. 평범한 퇴직 공무원인 우리 부모님이 그들 박씨 가문의 화려한 손님들 앞에 나설 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업 파트너들 앞에서 체면이 깎일까봐 두려운 것이다. 결혼 3년 동안 나는 이런 식의 은근한 무시와 굴욕에 익숙해져 있었다. 우리 부모님이 집에 오실 때마다 시어머니는 사오신 선물이 초라하다고 타박하거나 그들의 말투가 세련되지 못하다고 흠을 잡았다. 시아버지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마치 말 한마디 섞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나는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남편 민준을 위해 몇 번이고 인내를 선택했다. 나의 양보가 그들의 인정과 존중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와 보니 그들의 도를 넘는 행동을 부추겼을 뿐이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쏠려 있는 것이 느껴졌다. 내가 폭발하기를 울고불고 매달리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철없는 며느리의 막장 드라마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이 도덕적 우위에 서서 나의 이기심을 비난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 들끓는 굴욕감과 분노를 억눌렀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완벽하리만큼 온순한 미소를 지었다. 호수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버님 뜻에 따를게요. 당연히 큰일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나는 와인잔을 들고 우아하게 일어섰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말했다. 이 자리에서 미리 민호 씨의 결혼을 축하하고 두 사람의 백년해로를 기원할게요. 나는 잔을 단숨에 비웠다. 나의 반응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시아버지는 멍한 표정이었고 시어머니의 눈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심지어 민준조차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았다. 그리고 온화하게 말했다. 저는 배불리 먹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회사에 급히 처리할 일이 남아서 먼저 방에 좀 들어가 볼게요. 나는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렸다. 우아하고 단호한 뒷모습을 남긴 채 침실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내 얼굴의 모든 가면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문에 기댄 채 힘없이 주저앉았다. 끝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3년. 나는 바보처럼 내 돈으로 이 집의 각종 비용을 메웠다. 시동생의 아파트 계약금을 내주고 시부모님의 제네시스를 바꿔드렸다. 그런데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내 부모님은 시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할 자격조차 없다는 통보였다. 눈물을 닦고 나는 서랍 가장 깊은 곳에서 예비용 휴대폰을 꺼냈다. 이 휴대폰의 존재는 민준을 포함한 시댁 식구 아무도 몰랐다. 나는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 최 총괄님, 저예요. 전화기 너머로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 팀장? 이 번호는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내 목소리는 냉정을 되찾았고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차가움이 묻어났다. 최 총괄님, 다음 달 20일 출발하는 발리행 비즈니스석 항공권 5장이랑 최고급 오션뷰 풀빌라 일주일 예약 좀 부탁해요. 다음 달 20일, 바로 민호의 결혼식 날짜였다. 발리? 휴가 가는 거야? 전화기 너머의 최 총괄은 무척 놀란 듯했다. 나는 창밖의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다. 네,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네 식구 데리고 진짜 바다가 뭔지 보여드리려고요. 전화를 끊고 침실을 나서자마자 민준이 내 팔을 붙잡았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혼란과 불만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서유진, 아까 식탁에서 그 태도는 뭐야? 당신, 그걸 그렇게 쉽게 허락했다고? 나는 그를 평온하게 바라봤다. 그럼 어떡해? 당신 부모님이랑 한바탕 싸워? 그래서 어디서 며느리가 눈을 부라려? 소리 듣고 당신은 중간에서 난처해하게 만들어? 그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이어 뻔뻔하게 나왔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시잖아. 다 민호 결혼식 잘 치르자고 그러시는 건데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거야? 이해?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민준 씨, 내가 그들을 이해하면 누가 나를 이해해주는데? 누가 우리 부모님을 이해해주냐고? 그는 초조하게 머리를 극적였다.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지. 우리 집 사정 당신도 잘 알잖아. 됐어, 됐어. 이미 지난 일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이따가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당신 부모님께 두둑하게 봉투 하나 챙겨드리라고 할게. 그걸로 퉁치자고. 봉투 하나, 내 남편의 눈에는 내 부모님이 받은 굴욕이 고작 돈 봉투 하나로 해결될 문제였던 것이다. 나는 5년간 사랑했던 이 남자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깊은 소외감을 느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그와 언쟁하지 않고 그의 손을 조용히 밀어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피곤해. 먼저 좀 쉴게. 그는 나를 보며 입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방금 자신이 나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곧 그의 세계를 뒤흔들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박씨 가문이 오늘의 이 결정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고작 돈 봉투 하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의 안일함 때문이라는 것도. 링 R. 그 후 며칠간 집안은 거짓된 평화에 휩싸였다. 시부모님은 내가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지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식사 때 일부러 내게 반찬을 집어주며 역시 우리 며느리는 사리분별이 빨라서 좋아 같은 가식적인 칭찬을 늘어놓았다. 시동생 민호와 그의 약혼녀는 의기양양하게 매일 드나들며 결혼식의 호화로운 준비 과정에 대해 떠들어댔다. 유명 MC 섭외부터 웨딩카 행렬까지 모든 디테일이 과시처럼 들렸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박씨 가문의 위상이다. 내 친정 같은 수준에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높이지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 남편 박민주는 이 일이 정말로 지나갔다고 믿는 듯했다. 그는 내게 유난히 살갑게 굴었다. 퇴근길에 장을 봐와 저녁을 차렸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지만 비싸서 망설였던 명품 향수를 사오기도 했다. 그는 이것이 보상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내게는 그저 동정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그들 모두는 자기들만의 평화에 도취해 있었다. 나 서유진이 여전히 그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유약한 여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 평온한 표면 아래에서 이미 거대한 해일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오후 나는 반차를 내고 친정으로 향했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다. 내가 시댁에서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자 엄마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거잖니? 엄마는 목이 메어 몸을 돌려 몰래 눈물을 훔쳤다. 아빠는 말없이 담배만 연거푸 피워댔다. 석양에 비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유난히 서글퍼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속상해하지 마. 그 사람들이 오지 말라는데 우리가 굳이 갈 필요 없잖아. 사실 오늘 온 건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야. 나는 가방에서 인쇄해 온 항공권 예약 확인서 5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오빠 서우진이 다가와 확인서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달리? 비즈니스서? 유진아, 너 이게 무슨? 나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아빠, 엄마, 오빠, 새언니. 그 집은 잔치한다지만 우리도 기분 전환하러 가요. 제가 비행기랑 호텔 다 예약했어요. 다음 달 20일에 우리 가족 다 같이 발리로 가서 일주일 동안 푹 쉬다 와요. 가족 모두 내 말에 충격을 받은 듯했. 예, 유진아, 이게 돈이 얼마니? 엄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맞아, 동생. 너 민준이랑 싸웠어? 지금 오기로 이러는 거야? 오빠도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얼굴에는 전례 없이 편안하고 단호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돈 걱정은 마세요. 이건 제가 받아야 할 당연한 몫이에요. 그리고 오기로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제가 제 자신과 우리 가족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저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물러설수록 나를 더 우습게 본다는 걸요. 나는 아빠를 바라봤다. 아빠, 항상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를 보여드릴게요. 아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나를 보며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딸, 가자. 그깟 결혼식 우리가 아쉬울 거 하나 없다. 그 순간 내 마음속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가족이 나를 지지해준다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니 민주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는 무심하게 물었다. 친정 다녀왔어? 내가 말했잖아. 나중에 두둑하게 봉투 챙겨드린다고. 굳이 또 가서 이 얘기를 꺼내서 다들 불편하게 만들어야 했어?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원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곧장 침실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짐은 왜 싸? 어디 가려고? 민준이 따라 들어오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여름옷 몇 벌을 개어 가방에 넣으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여행 가. 여행? 언제? 다음 달 20일. 20일? 민준의 목소리가 순간 몇 옥타브는 높아졌다. 그날 민호 결혼식이잖아. 서유진, 너 미쳤어? 지금 반항하는 거야? 나는 마침내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차분하게 바라봤다. 반항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당신 아버지의 조언을 따르는 것뿐이야. 큰일을 위해서 내 친정 식구들이 참석할 수 없다면 형수인 나도 그 대단한 자리에 가서 분위기 흐리고 싶지 않아. 차라리 안 보고 안 가는 게 낫지. 너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잖아. 민주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식구들한테 뭐라고 설명해? 내 아내가 동생 결혼식 날 여행 가버렸다고? 내 체면은 뭐가 되는데? 당신 체면. 나는 냉소를 지었다. 박민준, 당신은 지금 당신 체면만 생각해. 그럼 내 체면은? 우리 부모님 체면은 생각해봤어? 그 많은 친척들 앞에서 당신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 체면은 이미 당신들 박씨 가문 발밑에 짓밟렸다고.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그의 마음에 박혔다. 그는 내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한참을 우물쭈물하다가 겨우 한마디 뱉어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건 우리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 그래, 바로 그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스스로 걷어찬 체면, 내가 좀 더 멀리 던져주려는 것뿐이야. 나는 말을 마친 뒤 그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짐을 쌌다. 민주는 화가 나서 방 안을 뱅뱅 돌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내 여행 가방을 확 낚아챘다. 내가 말하는데, 서유진, 이건 상의할 문제가 아니야. 당신, 어디도 못 가.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최 총괄이었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냈다. 최 총괄의 명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 팀장 요청했던 프로젝트 여명은 이미 시작했어. 신라호텔 연애팀류 부장하고 방금 통화했는데 박씨 가문에서 예약한 웨딩 연회비 잔금 1억 5천만 원이 아직도 입금이 안 됐다네? 아무래도 서 팀장 올해 연말 성과급에 손댈 생각인 것 같던데? 뭐라고?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내 눈빛은 천년 묵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속셈이었던 것이다. 나를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돈으로 내 가족을 환영하지 않는 호화로운 결혼식을 치르려 했던 것이다. 정말 대단한 박씨 가문이었다. 그리고 소위 프로젝트 여명이란 대체 무엇이며 민준의 창백한 얼굴 뒤에는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더 숨겨져 있는 것일까? 링산, 무슨 프로젝트 여명, 무슨 잔금, 서유진, 똑바로 말해. 민준의 반응은 내 생각보다 훨씬 격렬했다. 그는 내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힘이었다. 나는 고통의 미간을 찌푸리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도 다 들었잖아. 나는 붉어진 손목을 주무르며 그를 차갑게 쳐다봤다. 신라호텔 웨딩 연회비, 당신 집에서 아직 1억 5천만 원이나 잔금을 안 치렀다며. 왜? 내 연말 성과급 나오면 그걸로 당신들 박씨 가문 체면 세우려고?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무슨 소리야. 부모님이 이미 다 준비해 두셨어. 그래? 나는 침대 협탁에 있던 내 다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금을 풀고 암호화된 폴더를 열어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지난주에 우리 공동 계좌에서 빼간 이 1억 5천만 원의 가족 비상금 말이야. 화면에는 1억 5천만 원의 이체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수취인은 바로 시아버지 박태환 회장의 계좌였다. 그리고 그 돈은 내가 작년에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받은 프로젝트 인센티브였다. 당시 민준에게는 5천만 원이라고 말했고 나머지 1억 5천은 만일을 대비해 공동계좌에 넣어두었다. 나는 그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는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내 뒤에서 이런 칼을 꽂았던 것이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입술을 떨었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당신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나는 그의 뒷말을 대신해주며 비웃음을 흘렸다. 박민준, 당신 정말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당신이 몰래 부모님과 동생한테 돈 빼돌릴 때마다 나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말하지 않았던 건 당신과 이 집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는 말을 잇지 못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3년 전 우리가 결혼할 때 당신은 민호 오피스텔 사주느라 돈이 없어서 신혼집 구할 돈이 없다고 했지. 그래서 월세로 시작하자고 했을 때 나도 동의했어. 지난 2년간 월세, 관리비, 생활비,
어느 것 하나 내 돈 안 들어간 게 없어. 당신 월급은 당신 담배 사고 술 마시는 것 빼면 전부 그 귀한 동생한테 들어가지 않았나? 내가 민호차 사줄 때 사회초년생이라 힘드니 형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했지. 나 이 500만 원 썼어. 당신 어머니 밖에 나갈 때 체면이 서야 한다며 차 바꾸고 싶다고 하셨지. 나 두말 없이 0만 원 결제했어. 이제 당신 동생이 결혼한다니까 더 가관이네. 내 돈을 탐내는 것도 모자라 우리 가족 전체의 자존심까지 짓밟으려고 해? 박민준, 대답해봐. 당신들 박씨 가문 단 한 번이라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어? 내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한 망치가 되어 그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는 마침내 무너졌다. 두 걸음 뒤로 물러나 침대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나더러 어떡하라고. 우리 부모님이고 내 동생인데 나더러 어쩌라고. 그래서 나를 희생하기로 한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 마음은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여행 가방을 끌어와 마지막 옷 몇 가지를 챙겨 넣었다. 서유진, 너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그는 고개를 들어 충혈된 눈으로 나를 보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뭘 어쩌긴. 나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잠그고 일어서서 그를 내려다봤다. 그냥 알려주려는 거야. 오늘부터 나 서유진의 돈은 단 1원도 당신들 박씨 가문과 관련이 없다고. 그 잔금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해. 나는 말을 마치고 여행 가방을 끌고 망설임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가? 그가 내 등 뒤에서 소리쳤다. 당신들 박씨 가문이 영원히 찾지 못할 곳으로. 내가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시부모님과 민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가득했다. 명백히 우리의 대화를 모두 들은 것이다. 세상에, 이게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시어머니 김지숙 여사가 가장 먼저 달려들어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서유진, 이 은혜도 모르는 년, 우리 박씨 가문이 너한테 뭐 하나 잘못한 게 있다고 감히 민준이한테 그따위로 말하고 돈을 빼돌려? 돈을 빼돌려요? 나는 그 뻔뻔함에 어이가 없어 실소가 터져 나왔다. 어머님, 어느 눈으로 제가 돈을 빼돌리는 걸 보셨어요? 저는 제가 번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제 계좌에서 1억 5천을 빼가신 분들이 누구시더라? 그건 뭐라고 부르죠? 김 여사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돼지간처럼 붉어졌다. 시아버지 박 회장이 굳은 얼굴로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물이 뚝뚝 떨어질 것처럼 음침했다. 서유진, 내가 이제 아주 날개가 돋았구나.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네가 하루라도 우리 박씨 가문의 며느리인 이상 네 돈은 우리 집 돈이야. 내가 내 며느리 돈으로 내 아들 일 치르는 건 하늘이 내린 이치라고. 하늘이 내린 이치라. 나는 이 추악한 가족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 남았던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렇다면 그 며느리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박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거실에 떨어진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모든 사람이 나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얼어붙었다. 민준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내 앞으로 달려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유진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반복했다. 우리 이혼하자고. 이 생활, 이제 지긋지긋해. 바로 그때 아무 말 없던 시동생 민호가 갑자기 비아냥거리며 입을 열었다. 형수님, 잘 생각하셔야죠. 요즘 밖에 나가면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우리 집안에서 나가고 우리 형이랑 헤어지면 형수님 혼자 애 데리고 사는 거 그거 쉽지 않을 텐데요. 그의 말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정확하게 내 약점을 파고들었. 맞다. 말하는 것을 나 임신했다. 이제 막 6주차. 이 사실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지? 민호는 내 반응을 보고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천천히 검사 결과지 한 장을 꺼내 내 앞에서 흔들었다. 그것은 내가 며칠 전 병원에서 검사받은 산부인과 진단서였다. 침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 진단서가 어떻게 그의 손에 들어간 것일까?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랭스의 그 얇은 진단서 한 장이 지금 내 눈에는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 위에 적힌 모든 글자가 나의 순진함을 비웃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나와 민준의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남겨둔 마지막 퇴로라고.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나를 위협하고 통제하기 위한 최신 무기가 되어버렸다. 너희들. 나는 민호를 가리키며 온몸을 떨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형수님, 진정하세요. 태아에 안 좋아요. 민호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웃으며 진단서를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어머니, 보세요. 곧 손주 안으시겠어요. 시어머니 김 여사는 진단서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그 약삭빠른 눈은 임신 6주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탐욕스러운 빛으로 번뜩였다. 방금 전까지 나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듯 하던 그는 순식간에 자애로운 미소를 띄었다. 그는 다가와 살갑게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내가 혐오스럽다는 듯 피하자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어머나, 유진아, 너도 참.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우리 박씨 가문의 귀한 장손인데?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 어서. 가방 내려놔. 너 이제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시아버지 박 회장의 얼굴도 흐려졌다 맑아졌다를 반복하더니 이내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되찾았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말투로 말했다. 임신을 했다면 그건 이제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여행 가는 이야기는 앞으로 절대 꺼내지 마라. 집에서 얌전히 태교하고 우리 박씨 가문의 손주를 무사히 낳는 것이 네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민호 결혼식 거는 내 뱃속의 아이가 내 친정해주는 가장 큰 체면이다. 그들이 오든 안 오든 이제 상관없어. 보라, 얼마나 능숙한 태세 전환인가, 얼마나 당연한 논리인가. 내가 그들 박씨 가문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타협해야만 하고 내 부모님의 자존심은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들의 의기양양한 얼굴들을 보며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을 느꼈다. 나는 시선을 민준에게로 돌렸다.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남자, 내 아이의 아버지에게. 나는 그가 이 순간만큼은 내 편에 서주기를, 단 한마디라도 나를 위해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가 나를 묶어둘 족쇄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혼하지 않을 것이며 이 집안의 소동은 이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웃었다. 처량하고 절망적인 웃음이었다. 이 남자에 대한, 이 집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다. 아이 하나로 저를 묶어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박 회장 앞으로 다가가 그의 위험 있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아버님, 한 가지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이 아이의 성이 박 씨가 될지 서 씨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죠. 뭐라고? 박 회장은 격노하며 테이블을 내리쳤다. 네가 감히. 제가 왜 못해요? 나는 그의 분노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제 진단서를 훔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를 가지고 저를 협박하는데 제가 왜 제 아이에게 제 성을 물려줄 생각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시선은 민준에게 향했다. 박민준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어. 다음 달 20일 내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발리로 가게 할 거야. 아니면 당신이 나랑 같이 병원에 가서
이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이 아이 지우게 할 거야? 미쳤어. 서유진, 너 이 미친 여자. 내 손주야. 김 여사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민준도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내게 달려들어 어깨를 잡고 거세게 흔들었다. 유진아, 진정해. 우리 아이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가 흔드는 통에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그를 힘껏 밀치고 화장실로 달려가 모든 것을 개원했다.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나왔을 때 거실의 세 사람은 마치 괴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입가를 닫고 그들을 바라봤다. 문득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더 이상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다. 의미 없는 일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최 총괄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총괄님, 저예요. 계획 앞당기죠. 전화를 끊고 나는 그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여행 가방을 끌고 나를 질식시킬 것 같던 이 집을 나섰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저주와 민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에 올라타 민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선택할 기회는 줬어.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야. 차는 도시의 불빛 속으로 합류했고 그 집이라는 곳을 멀리 밀어냈다. 나는 차창에 기대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안녕, 박민준. 안녕, 나의 죽어버린 사랑.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내용은 짧았지만 그 한 문장은 나를 순식간에 얼음 동굴 속에 가두었고 온몸의 피를 굳게 만들었다. 서유진 씨, 남편 박민준 씨가 왜 매달 한서연이라는 계좌로 100만 원씩 이체하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링후. 택시는 한 5성급 호텔 앞에서 멈췄다.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로비로 들어섰다. 그 문자 메시지는 내 심장에 깊이 박힌 가시 같았다. 한서연, 얼마나 눈부신 이름인가. 나는 호텔 카페에 앉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낯선 번호에 답장을 보냈다. 누구시죠? 왜 저한테 이런 걸? 답은 금방 돌아왔다. 서유진 씨, 저는 사설 탐정입니다. 누군가 당신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고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원하신다면 만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누군가 민준의 뒷조사를 의뢰했다고? 대체 누가?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답했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죠. 1시간 후 나는 도심의 한적한 카페 구석에 앉아 그 미스터리한 사설 탐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은 비범하게 날카로웠다. 서유진 씨, 이 탐정입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다. 우선 저는 악의적으로 이 정보를 퍼뜨리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의 의뢰인 역시 당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무슨 뜻이죠? 이 탐정은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빽빽한 사진과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서유진 씨, 한서연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 당신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전 여자친구입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탐정은 계속해서 말했다. 3년 전, 그러니까 당신들이 결혼한 바로 그 달에 한서연 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 말을 잇지 않았지만 답은 이미 명백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설마? DNA 검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 탐정은 내게 검사 결과지 한 장을 건넸다. 의뢰인은 한서연 씨 본인입니다. 최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약혼자가 아이의 출생에 대해 명확히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나는 DNA 보고서를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박민준과 한서연의 아들 두 사람의 친자 관계 확인율이 99.99%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내 세상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3년 동안 그가 매달 한서연에게 보낸 100만 원은 양육비였던 것이다. 내가 행복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은
천문학적인 거짓말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아이 아버지를 빼앗은 가장 우스꽝스러운 상간녀였던 것이다. 더 있나요? 내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었다. 이 탐정은 사진 몇 장을 더 꺼냈다. 이건 지난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당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더군요. 사진 속에서 민주는 사랑스러운 남자아이를 안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런 미소를 그는 내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왜 3년 동안 그가 아이를 갖는 문제에 대해 항상 회피했는지를. 그는 이미 아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줄곧 대용품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서유진 씨, 괜찮으십니까? 이 탐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의뢰인도 저와 같은 처지라는 건 무슨 뜻이죠? 한서연 씨의 약혼자 역시 그가 미혼부라는 사실을 모른 채 교제해 왔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을 약속했지만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이 탐정은 잠시 멈췄다. 공교롭게도 그들의 결혼식 역시 다음 달 20일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관계 어린 생각이 싹 텄다. 이 탐정님, 제가 한서연 씨를 만날 수 있게 주선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조금 놀란 듯 했다. 서유진 씨, 확실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눈에는 전례 없는 단호함이 번뜩였다. 네, 우리에게는 아마 공동의 목표가 있을 것 같군요. 랭로우. 이틀 후 나는 한적한 찻집에서 한서연을 만났다. 그녀는 내 생각보다 더 수척했다. 퉁퉁 부은 눈은 오랫동안 울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를 본 순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서유진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생각했던 것만큼 분노가 치밀지 않았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앉아요. 나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그녀는 불안한 듯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비볐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사람이 결혼한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3년 전 그 사람이 결혼할 때 당신은 뭘 하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때 저는 막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중이었어요. 그는 제게 말했어요. 이혼할 거라고, 저와 결혼할 거라고. 저는 3년을 기다렸어요. 저는 같은 남자에게 속은 이 여자를 보니 분노의 대상은 그녀가 아니라 거짓말쟁이 박민준을 향했다. 그는 제게 당신들과는 오래전에 헤어졌다고 했어요. 내가 말했다. 당신에게 주는 돈은 당신 형편이 어려워서 동기로서 돕는 거라고 했고요. 한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제게 당신과는 감정 없는 형식적인 부부일 뿐이라고 했어요. 때가 되면 이혼할 거라고. 우리 두 여자는 마주 앉아 있었다. 같은 남자의 거짓말에 3년을 속아온 채로. 당신 약혼자는 이 사실을 다 알아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그는 매우 분노했고, 만약 제가 박민준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으면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가방에서 DNA 검사 보고서와 사진들을 꺼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증거들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약혼자를 사랑해요.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박민주는 아이의 아빠고 아이가 아빠를 만날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어요.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한서연 씨, 박민준이 그의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나는 말을 이었다. 다음 달 20일. 그날은 박씨 집안 막내 아들의 결혼식이자 당신의 결혼식 날이에요. 만약 그날 박민준의 모든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그녀의 눈이 점점 빛나기 시작했다. 당신 말은 협력하자는 뜻이에요. 나는 그녀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 사기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받게 해주자고요. 한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메시지 하나를 보여주었다. 신라호텔 유부장에게서 온 확인서였다. 박씨 가문의 웨딩 연회비 잔금 1억 5천만 원. 만약 이 돈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서연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다. 결혼식이 취소되겠죠. 단순히 취소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냉소했다. 모든 하객이 보는 앞에서 돈이 없어서 호텔에서 쫓겨난다.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그 박씨 가문에게는 그게 가장 큰 치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나는 잠시 멈췄다. 나는 모든 사람이 박민준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만들 거예요. 렌치, 다음 일주일 동안 나와 한서연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이 계획에 진실의 난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먼저 한서연은 신라호텔 유부장에게 연락했다. 채권자의 신분으로 박씨 가문의 웨딩 예약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박민준이 3년간 밀린 양육비 총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며 이를 일시불로 회수하겠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나는 변호사 친구를 통해 박민준이 지난 3년간 내 계좌에서 빼돌린 모든 자금 내역을 상세히 정리한 재산 목록을 준비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다. 박씨 가문의 결혼식을 완전히 망치고 박민준의 진짜 얼굴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다. 나는 더 철저한 복수를 원했다. 나는 몇몇 지역 언론사에 연락했다. 결혼 사기 고발, 여성인권 주목이라는 명분으로 이 특별한 결혼식을 취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자들은 이런 폭발적인 뉴스에 큰 관심을 보이며 현장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나는 소셜미디어에 겉보기에는 무관해 보이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사실은 모두 마지막 폭로를 위한 밑밥이었다. 나는 익명 계정을 만들어 결혼식이 진실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한 남자가 동시에 두 여자를 속인 가상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묘사했다. 글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어 공유수가 10만을 넘었다. 네티즌들은 댓글로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를 비난했고 혹시 이게 실화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나는 댓글창에 한 문장을 남겼. 진실은 곧 밝혀집니다. 다음 달 20일 기대해주세요. 박민준은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동생의 결혼식 준비로 바빴고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나와 화해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그는 내게 수많은 메시지를 보냈다. 사과부터 협박, 애원에서 분노까지 그의 감정 변화는 그의 진짜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마지막 메시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하자. 나는 이 메시지를 보고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답장했다. 박민준 씨, 곧 알게 될 거야. 다시 시작하는 게 뭔지? 림파, 진실의 날, 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시아버지, 박 회장이었다. 유진아, 너 지금 어디냐? 당장 집으로 들어와라. 상의할 중요한 일이 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했다. 분명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버님, 저 이미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나요? 더 이상 상의할 게 뭐가 있죠? 이 녀석이 아직도 토라져 있구나. 그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가족끼리 하룻밤 넘기는 원수는 없는 법이다. 그리고 내 뱃속에는 우리 박씨 가문의 손주가 있지 않으냐.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들이 대체 무슨 문제에 부딪혔는지 궁금해졌다. 나는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 씨, 호텔 쪽에 무슨 소식 있어요? 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금 유 부장님이 박 회장한테 전화해서 오늘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웨딩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대요. 나는 웃었다. 드디어 초조해졌나 보네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소연은 말을 이었다. 제 약혼자가
오늘 박민준을 찾아갔어요. 회사 동료들 다 보는 앞에서 왜 남의 결혼을 망치려 드냐고 따졌대요. 이제 그 사람 회사 사람들도 그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걸 다 알게 됐어요. 이 소식은 예상 밖이었지만 매우 만족스러웠다. 당신 약혼자 정말 잘했네요. 박민준이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다면 자기도 박민준의 평판을 망가뜨리는 건 상관없다고 했대요. 저녁 8시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박민준이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유진,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왜 호텔에서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건데 네가 뒤에서 무슨 수작을 부린 거지?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내가 수작을 부렸다고? 박민준 씨, 당신 자신의 문제가 아닌지 확실해? 무슨 뜻이야? 빚졌으면 갚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야. 남한테 빚진 돈도 안 갚으면서 누굴 탓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민준의 목소리가 음침하게 변했다. 한서연이구나. 맞지? 그 여자가 너한테 말한 거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알아차린 듯했다. 서유진, 너 미쳤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이건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짓이야. 우리 가정? 나는 냉소했다. 박민준, 당신한테 가정이란 게 있긴 했어? 아내가 있다는 건 기억하고? 아니면 당신 마음속의 집은 그냥 현금 인출기였고 아내는 공짜 가사도우미였나? 그는 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3년이야, 박민준. 3년간의 거짓말, 3년간의 기만. 당신은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 유진아, 내가 설명할게. 뭘 설명해? 왜 동시에 두 여자를 속였는지, 왜 하나이에게 아버지의 자리를 주지 않았는지, 왜 나를 3년 동안 공짜 현금 인출기로 삼았는지 설명할 거야. 내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박민준, 게임은 끝났어. 내일 모든 사람이 당신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될 거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속에서 전례 없는 통쾌함이 밀려왔다. 링지아오. 마침내 진실의 날이 밝았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찬란했다. 마치 하늘도 곧 펼쳐질 멋진 쇼를 응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고 정성껏 화장을 했다. 이 성대한 공연을 관람할 준비를 마쳤다. 오전 10시 한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진 씨, 호텔 쪽 준비는 끝났어요. 기자들도 다 도착했고요. 좋아요. 그럼 쇼를 시작하죠. 서울 신라호텔 아프님이 많은 하객으로 붐비고 있었다. 박씨 가문의 친척과 친구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곧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모르는 채로 나는 호텔 맞은편 카페에 앉아 통유리창 너머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11시 정각, 신랑 박민호와 신부가 도착했다. 그들은 호화로운 웨딩카를 타고 긴 차량 행렬과 함께 나타났다. 박 회장과 김 여사는 호텔 입구에 서서 만면의 웃음을 띠고 하객들을 맞이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완벽함이 곧 깨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1시 30분 호텔 유부장이 황급히 박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입구에서 몇 분간 대화를 나눴고 나는 박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11시 45분 박민준이 허둥지둥 도착해서 아버지와 격렬하게 무언가에 대해 논의했다. 12시 예정대로라면 시작되었어야 할 결혼식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무슨 일이냐고 묻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한 무리의 기자들이 갑자기 호텔 입구에 나타났다. 그들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박씨 가문 사람들을 향해 촬영을 시작했다. 박 회장은 이 갑작스러운 언론의 관심에 크게 당황한 듯했다. 그는 기자들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때 한서연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녀는 3살 배기 남자아이를 안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천천히 호텔 정문을 향해 걸어왔다. 아이는 박민준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누가 봐도 그들의 부자 관계를 알 수 있었다.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며 물었다.
한서연은 카메라를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저 안에 있는 신랑의 형, 박민준 씨입니다. 이 말은 폭탄처럼 현장을 터뜨렸다. 하객들은 술렁였고 박 씨 가문 사람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민준은 도망치려 했지만 기자들이 이미 그를 둘러쌌다. 박민준 씨,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혼 상태인데 왜 이 여성분과 관계를 유지하셨습니까?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낸 것이 사실입니까? 기자들의 쉴 새 없는 질문 공세에 민주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겁에 질린 쥐처럼 보였다. 좌우로 피했지만 어딜 가든 카메라 렌즈가 그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나타났다. 내가 천천히 인파 속으로 걸어가자 모든 렌즈가 나를 향했다. 저는 박민준 씨의 아내 서유진입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평온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다. 이것은 제 남편 박민준이 지난 3년간 제 계좌에서 빼돌린 자금 목록입니다. 총액은 2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한서연 씨와 그녀의 아이의 DNA 검사 보고서입니다. 박민준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민준이 매달 한서연 씨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이체한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인파 속에서 공포에 질린 그 남자를 바라봤다. 박민준 씨,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그는 입을 번긋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때 호텔 유부장도 나섰다. 박 씨 가문에서 웨딩 연회비 1억 5천만 원을 체납하고 잔금 지불을 거부함에 따라 저희 호텔은 오늘의 웨딩 예약을 공식적으로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으며 어떤 이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박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서유진, 이 독한 것.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다. 아니요, 아버님. 박 씨 가문을 망친 건 당신들 자신이에요. 나는 몸을 돌려 떠났다. 아수라장이 된 그곳을 뒤로 한 채. 한 달 후 나는 발리의 해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모님과 오빠네 가족은 저 멀리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였다. 서 팀장님, 이혼 서류 처리는 모두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도 원하시는 대로 진행됐고요.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살며시 솟아오른 배를 쓰다듬었다. 나는 결국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 박민준을 위해서도 박 씨 가문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이 아이는 내가 새롭게 시작할 희망이 될 것이다. 파도가 모래사장을 스치며 과거의 고통을 씻어내고 미래의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바닷바람을 깊이 들이마셨다. 내 얼굴에 마침내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속고 굴욕당했던 서유진은 어제의 영원히 묻혔다. 오늘부터 나는 나 자신과 내 아이를 위해 멋지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박민준과 그의 박 씨 가문은 그들이 스스로 엮은 거짓말의 감옥 속에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복수였다. 증오가 아닌 정의, 보복이 아닌 재탄생.